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강연인 정신입니다. 그냥 강연인은 저 단상 위에 올라가 사는데 참 강연인은 좀 더 가깝게 얘기하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만 그 정도지 않고 제가 원래 우윳빛깔 피부인데요. 오늘 피부 상태가 좀 좋지 않고 목소리도 좀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백남기 농민 장례를 잘 치렀죠. 국민들의 여러 가지 협조로. 그래서 그 유가족들에게 장례하고 올라온 날은 일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밥 한 끼를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어제 저녁 같이 백돌아지 씨하고 백민주 아씨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바쁜 인이에요 요즘. 근데 조홍천 의원이라고 국민 남양주 국회의원을 하는데 원래 저희 마포 소교동에서 횟집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정윤 횟집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별주부장이라고 근데 그 별주부장이 망했어요. 조홍천 의원이 가게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이럴 때는 조홍천 의원 얼굴을 보려고 많이 왔었는데 국회에 진출하는 순간 손님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저보고 인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정치인들은 동네에 지나가는 개만 봐도 신경 쓰이거든요. 여기를 폭 망하게 해서 빨리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제 소원대로 망하게 됐어요. 11월 10일 날. 그러니까 폭망을 선언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 동네에 왔다 가는데 덜 손해를 보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가게를 도와주려고 번개팅을 했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이 요즘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딴지일보에 아침부터 올리면 수백 명이 몰릴까봐 밤 12시 반에 딱 올렸어요. 20명 한정 판매하겠다. 번개팅을 하겠다 했더니 10분 만에 20명이 찼어요. 그래서 제가 27명으로 늘려서 어제 밤새도록 술 퍼먹었어요. 거기서. 근데 12시에 이제 끝냈는데 사모님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사모님하고 2시까지 내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원래 피부는 이게 아닌데 상당히 평소에 비해서는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참 바빠요. 국회의원 때도 바빴지만 요즘은 뭘로 바쁘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이렇게 대형 사건이 막 터져요. 근데 이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30대가 초반입니다.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워딩을 했는지 멘트를 했는지를 기자들이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지금 인정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기자들 선생으로 아침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트위터를 계속 날려줘야 돼요.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는 이거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기자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요즘은 제일 먼저 쓰는 게 이상하게 동아일보입니다. 제가 트위터만 딱 쓰면 5분 후에 기사가 돼서 딱 나타나요. 원래는 19대 국회 4년 동안은 제 트윗을 보고 기사를 매일 썼던 기자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김영석 정치부장이라고 여기를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분은 4년 내내 제 트위터를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 놓쳤어. 동아일보한테. 동아일보가 무조건 써요 제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향이 되고 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도 제가 굉장히 바쁜데 제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제가 쓰고 편집을 한 사람이 백남기 어르신 큰딸 백돌아지 씨입니다. 2년이 또 그렇게 묘했어요.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사고가 나고 제일 먼저 제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 백돌아지 씨를 보고 계속 이제 다니면서 봤는데 그리고 저는 컷오프가 되고 국회의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사용법 책을 쓰는데 이거를 처음에 저한테 제안하고 출판사까지 소개한 사람은 김어준 총수예요. 그래서 출판사까지 다 섭외를 해서 나갔더니 거기에 백돌아지 씨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푸른숲 출판사 직원이라고 편집자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 책을 가지고 또 백남기 선생하고 또 인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병원에 또 매일 갔어요. 이렇게 바빠요, 저는. 가서 제 역할은 누가 감히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위로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편하잖아. 신뢰관계 쌓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족실로 그냥 프리패스에서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가족들 위로하고 웃겨주는 역할, 그 역할을 계속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돌환 씨가 첫날 딱 저한테 내민 것이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원님 이거 말이 돼요? 검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백돌환 씨가 그래요. 딱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이 시대에 참 빠른 판단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찍고 곧바로 나와서 3분 만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인까지 조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냈던 그 사망진단서 병사라는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그거는 제 단독 특종입니다. 제가 지금 언론인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선화 교수가 사인을 고칠 수 없다 했을 때 제가 또 한 방을 찔렀어요.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만성 수종 경막, 만성 경막 수종증이라는 오래된 지병이 있었다. 이걸로 병사로 몰고 가는 하나의 근거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취재에 들어갔어요. 유가족한테 이런 병이 있었냐? 지금까지 없었다. 그게 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또 꺼냈어요. 앞으로 만성 경막성 수종이라는 이 병명을 들이댈 텐데 이거는 병사로 조작하기 위한 키워드다. 여기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또 동네방네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백남기 선생 그동안 건강검진 기록이라든가 이런 의사 환자 진료 이런 것을 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일규 교수님, 그런 게 있으면 지병을 하려면 뭐 기록이 나와야 되잖아요. 건강진료 치료라든가. 근데 네. 거기 천안이 그거를 자리 잡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원래 국가가 국민의 죽음을 항상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죽으면은 전부 다 국가가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가 발행하는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자연사만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뇌경막하 수종이 왜 좋았냐면 뇌경막하 수종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 다른 사람보다 예후가 좋을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병사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래 지병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제부검하겠다고 또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의인으로서 또 그 병원에 가가지고 2박 3일간 제가 잠을 1분도 안 잤습니다. 근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첫날은 500명이 바닥에서 이렇게 잤어요. 진짜로. 둘째 날은 1000명이 잤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보고 다녔어요. 근데 휴통 있잖아요. 그 자는데도 참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계단에서 1층에서 2층으로 꺾어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두 분이 꼭 자요. 이틀 동안.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가 제일 편하대.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시끄럽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고. 근데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부검을 하지 못하고 이 최신실 사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 강의 제목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오늘 강연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해야 하는 이유로. 이거는 처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책 제가 쓴 국회의원 사용법 부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박근혜 정권이 하야해야 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기 천안에 오니까 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충청남도 금산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거기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라남도 강진이 고향인데 역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10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사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16살 때 시집 와서 15살짜리 한 살 어린 꼬마 신랑하고 결혼해서 18살 때 큰아들을 낳고 45세 저를 10번째로 나왔습니다. 28년간 배불러 있었던 거죠. 상당한 애국자죠. 지금 개념으로 보면. 근데 이제 큰 며느리 보고 큰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첫 손주를 이제 봐야 되는데 불 켜주세요. 네.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5개월 되면 얘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얘 5개월째 갖게 되면 배가 좀 나오게 되잖아요. 배꼽 주위에 이상현상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때쯤 큰며느리가 애를 5개월 임신하고 있었을 때 그날 밤 저희 아버지의 기습 공격으로 저를 갖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가진 처음에 몰랐는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임신이에요. 그래서 큰며느리 산후조리 해야 되고 기저귀 빨아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애를 가졌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대전으로 제가 뱃속에 3개월 때 대전으로 저를 띄우러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생긴 애니까 낳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왔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배가 같이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배가 남산만하게 됐어요. 3달이 되니까. 그때가 또 5개월 됐을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하고서 다시 결심을 하고 저를 떼려고 다시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로 갑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하더니 눕는 거예요. 술들이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나를 띄면 어떡하냐, 나를 살려달라. 나는 무기연도 해야 되고 천안에 가서 강의도 해야 된다. 나를 나달을 하고서 온몸으로 안에서 투쟁을 했어요. 제가 딱 수술하려고 보니까 뱃속에서 얘가 그냥 요동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떼면 안 되겠다 하고서 다시 돌아가서 난개쳐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 1921년생이니까 일제치하 거치고 40년대에 20대 때 생떼 같은 남편을 일본 홋카이도 강제징용을 보내고 3년 후에 돌아왔는데 돈 한 푼 없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생명은 건져서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했던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한국 전쟁을 또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대전산 밑에 자라기 때문에 인민군이 많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인민군, 낮에는 국방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민간인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걸 비켜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인민군한테 협조를 안 하니까 인민군이 어스름한 해질 무렵에 저희 아버지를 끌고 갑니다. 죽음의 골짜기 장대울이라는 곳을 끌고 가요. 거기에 끌려가면 한 명도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총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눈 감고 총살당하기 직전에 같은 인민군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사람이 쓸만하고 좀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주자 하고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별명이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요. 그리고 촉도 빠르고 감도 빨라요. 저희 어머니가 그 순간 애 둘러 매고 업고 솥단지 들고 야간 행군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면 어차피 우리 또 죽는다. 왜냐면 그 골짜기 가서 살아오면 인민군한테 협조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국방군의 입장으로는 간첩인 거죠.
그럼 국방노선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판단을 하고 4km 산을 하나 넘어서 그냥 가서 자수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목숨 건지려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그럴 의사가 없다. 그리고 자수를 하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의 정치적 판단이 조금이라도 늘었다. 그럼 저는 또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10번째로 낳았어요. 보릿고개 다 고치고 65년에 저를 낳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학입니다. 무학인데 하야해야 되는 이유는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30분 정도는 그냥 제가 재미난 얘기 하는 거예요. 저분이 너 똥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야를 해야 되는 분인데 뭐 이러고 있어요 저분이. 나도 다 알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학인데 좀 똑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6살 때 갑자기 혼자 한글을 이렇게 깨우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호롱불 밑에서 혼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열심히 놀러 다녔는데 7살 딱 되니까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근데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저를 7살짜리. 그때 유치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한글을 깨우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드문 아이였어요. 제가. 네. 그리고 국민교육원장도 외우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 오늘의 뒤살리 하늘로 자주 믿고 밖을 인류 공행이 맞이합시다. 이에 우리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타고난 자마의 소리를 개발하고 능률과 실질을 순수하며 경영하신 이 불의원 상부상 대협정을 이거 있잖아요. 다 외우고 갔어요. 그리고 1부터 만까지 쓰고 갔어요. 제가. 하는데 초등학교 딱 입학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는 별명이 백돼지라는 뚱뚱한 하얀 머리 선생님이 이름 쓸 줄 아는 애 손들어봐. 그래서 제가 딱 손들었어요. 근데 또 여자애가 하나 또 딱 손들더라고요. 이름 써봐. 칠판에 제가 썼어요. 네. 여자애는 고, 난, 수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남자한테 대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도 반장해. 고난수도 부반장해. 그래서 제가 반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깨우쳐가 저를 한글을 깨우쳐서 보낸 것은 반장시키려고. 막내 기죽지 않으려고 반장시키려고 어머니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이런 어머니한테는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반장을 제가 하게 됐어요. 반장을 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은 6학년 누나들이 와서 사교시킨 다음 청소를 해줍니다. 그랬는데 담임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6학년 누나들이 청소를 해주면 의자하고 걸상하고 다 맞추고 책상하고 맞추고 그리고 날씨 붙이고 가라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청소를 하면 제가 책상하고 걸상을 반듯하게 딱 맞춰놓고 오늘 해가 떴다 그러면 햇님 짹짹 딱 붙이고 비 왔다 그러면 우산 붙이고 날씨가 흐리다 그러면 구름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보다 1시간 늦게 가는 거예요. 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하계 구상이 들어갑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구상을 하고 2학기 개학한 첫날 제가 정치적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대 결심을 발표하죠. 2학기 첫날 딱 하는데 선생님이 정청래 이제 인사하라는 거죠. 자여 선생님께 경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2학기 첫날 자 반장 자 인사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서 반장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조그만 1학년짜리가